청년이 뜻을 이루는 시간, 청년이 청년하다. 2021 광주 청년주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 광주 청년주간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시작부터 대단한 열기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가득한 그 짙은 안개가 가득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지금 날씨마저 너무 좋습니다. 2021 광주 청년주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축제니까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방역수칙에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뜻깊은 축제인 만큼 광주 청년TV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2021 광주 청년주간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청년정책 포럼입니다. 청년들의 삶과 현실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광주 청년센터가 광주광역시와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와 함께 주최하는 2021 청년주간 청년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 백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삶과 현실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논의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폴인사이트 임형문 대표님, 무등일보 이삼섭 기자님, KBC 광주방송 김태관 PD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는 광주 청년드림 TF 일자리 분과 최유진 위원장님과 사단법인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김꽃비 이사님, 민달팽이 유니온 김소라 위원장님, 투라이피 1% 공작소 이정현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토론회 두 개 세션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이 되며 이후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발제자 소개는 각 세션 및 발제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션인 주제 발표는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폴인사이트 임형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임형문 대표님은 광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셨고 다양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 청년 주거 실태조사와 광주형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화면과 나눠드린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폴인사이트 대표 임형문입니다. 네,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저희가 4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청년 주간에 제가 제일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영광입니다.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광주의 청년들은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꿈이라도 꿀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비록 내 집 마련을 해서 내가 내 집을 사서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보장받도록 청년이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주의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 정도 청년 약 1,21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거에 대한 실태,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참여한 청년들은 주로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 주거 정책이나 청년 정책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를 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여서 저희가 1인 가구와 미혼 비독립세대 이것을 좀 더 이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세대 구성별 특성을 교차 변수로 활용을 해서 조사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청년의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 청년들 중에서 52.8%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24.2%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52.8%를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의 거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 이래서 1인 가구와 이 미혼 독립 가구 청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좀 분리해서 살펴본 결과 1인 가구 청년들은 52.9%가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룸, 투룸, 쓰리룸 같은 형태의 주택 형태인데요. 그리고 4.1%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고 있거나 독립해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주로 원룸, 투룸, 쓰리룸 그리고 고시원 이런 데서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냉난방에 대한 평가로는 사실 이 냉난방이 잘 안 될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냉난방이 열악하고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왜 냉난방이 안 됐는지를 보면은 사실 냉난방비가 아까워서 냉난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응답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주거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들의 이 주거 상태에 대해서 예컨대 주거 상태를 채광이나 환기, 위생 상태, 안전성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 청년의 만족도가 62.4점인데 1인 가구 청년들의 만족도는 5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청년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사사분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전체 청년들이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방범과 안전성 요인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중점 개선해야 될 부분에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그런 내용이 중점 개선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 전체 청년들 중에서 약 3개에서 4개의 항목에 중점 개선 항목인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약 6개에서 7개 정도가
중점 개선해야 될 항목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6개에서 7개의 중점 개선해야 될 주거 환경으로 이제 중요하게 청년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안전과 방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독립적인 거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안전과 방범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주변 환경을 이제 평가했을 때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상업시설의 접근성인데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문화시설의 접근성입니다. 문화수도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요. 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택의 점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그럼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청년의 35.7%는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고 35.6%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가 비중이 높았지만 1인 가구 청년을 놓고 보면 결과는 확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은 자가 비중이 2.4% 정도였고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62.2%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독립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 삶을 스스로 갖고 가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렇다면 주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청년의 주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7만 원 정도. 이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은 대체로 보증금 1,000만 원 정도에 월 37만 원 정도의 이 거주 비용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주거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는가 보니까 1인 가구 청년의 60.5%는 본인이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거 비용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당연히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91.6%, 1인 가구 청년은 82.1%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당연한 걸 왜 살펴봤냐면 당연한 게 아니라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거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청년들이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 비용을 지원받는 청년들은 약 12.6%였고요. 1인 가구 청년들은 좀 더 그 비중은 높습니다. 27.2% 정도의 청년들이 주거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는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하냐면 약 44.6%가 부담스러워하고 1인 가구 청년 같은 경우에는 56.1%가 부담스러워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주거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적정 주거 비용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을 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2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청년들 월세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되면은 이 저소득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씩 주거 비용을 지원해 줄 거라고 청년 정책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어느 저소득이 아니라 최고 소득이 아닌 청년에게 있어서는 사실 주거 비용이 상당 부분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요. 이사를 가는 목적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청년들이 이사를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청년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학교나 직장 때문, 그리고 높은 집값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낙후돼서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예컨대 이제 임차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면 도배, 장판, 거체 등 기타 수리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집 수리 비용은 집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이제 뭔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본인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거나, 혹은 이 주택과 관련해서, 거주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이런 것 같은 서류 안내를 꼼꼼하게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어려움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광주광역시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청년들이 당연히 그 확인해야 될 집을 구하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임차인으로 살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다. 그것은 정보의 부족과 내가 이렇게 임대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거에 대한 가치관과 주거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집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컨대 일터 외 집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공공장소에서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많은 청년들은 카페에서 지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비슷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집에서 마시는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것을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데도 집을 선호했고, 그리고 물건을 렌트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 시 나만의 공간이 넓은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예컨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 치사시설이랄지 공동 샤워시설이랄지 뭐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나만의 공간이 넓은 곳, 이런 것을 이제 더 선호했었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집을 사실 자신들만의 생활 공간으로서 갖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강하게, 이 조사 결과 그런 욕구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관련된 가치관에서 집은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집은 나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과 나만의 프라이버시, 나만의 생활 공간, 이라는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굉장히 대다수의 청년들이 여기에는 공감을 했는데, 예컨대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중요하다와 같은 공동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집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집에 돈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이나 집은 거주지보다 투자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청년들은 집을 투자 가치나 집을 사가지고 돈을 불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나만의 공간,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집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청년들이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한 국가나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주거 생활을 위한 주거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주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책이죠. LH공사가 주로 주거 정책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랑 매칭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주택 청약, 청년 전세 임대,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거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내용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청년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76.8%의 청년들이, 1인 가구의 76.8%, 정체 청년의 77.5%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용 경험 빈도를 살펴보니까 이용 경험 빈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청약은 지금 청약을 놓고 있기 때문에 놓고 있는 청년들이 근데 한 24%, 1인 가구는 27.3%.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정책부터는 청년 전세 임대랄지 행복주택이랄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랄지 이것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거의 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정책들이 청년 주거 정책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의 수혜를 보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그 현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현황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청년들은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및 커뮤니티보다는 사적인 공간,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내가 쉬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거주권이라고 하죠.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이랄지 고시텔이랄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게 청년들이 자신의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어떤 청년이라도 그런 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청년의 주거 빈곤 청년 지원에 대한 이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안전과 방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는 사실 CCTV랄지 가로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치를 해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그 주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냉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냉난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는 냉난방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도 최대한 아껴 쓰는 게 필요한데 친환경 냉난방 시설 같은 것을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공간에 설비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안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주거 비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한 달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 37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약 20만 원 정도는 누구라도 어떤 청년이라도 이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LH공사가 주택정책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LH공사와 광주광역시가 여러 가지 청년 주택 건축과 관련된 그리고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다른 선생님들의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주거권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이명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떨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여기 오늘 무대에다 여러분들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여기다 모셨더니 전부 다 지금 다 놀라셨어요. 이런 곳에서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그 세팅은 또 좀 처음 시도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참 좋은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은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발표는 지난 4월부터 광주 청년센터가 조사한 그런 그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은 하였지만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서 청년들이 원하는 월세 수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삶과 또 지금 그 팍팍한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괴리감들도 이런 수치로 좀 많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아침에 오다 보니까 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평생주택과 누구나 집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발표도 하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문화와 관련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 발표들이 다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게 주거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멸 보고서 좀 있으면 발표할 건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우리 이삼석 기자님 엄청 떨으셨어요. 많이 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기자님을 안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핫한 기사를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이런 자리를 많이 불려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청년 소멸 보고서를 무등일보와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가 공동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은 같이 했지만 모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나와주신 이삼석 기자님이 굉장히 많은 이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제 화두를 던져주시고 같이 이제 그동안에 진행했던 청년 소멸 보고서를 통해서 본 지속 가능한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조건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15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삼석 기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등일보 이삼석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매우 낯설고, 네, 좀 실수도 많이 할 테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고 하니까 광주에서 청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죠?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물론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한 사람의 기자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청년 소멸 보고서라는 거는 원래 저희 광주로와 함께 이런 광주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떠나고 싶어할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는데 좀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건 지방 청년들의 문제이고 또 거기서 또 나가다 보니까 이게 광주 지방 전국 모든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소멸 보고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런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던질 세 가지 주제는 청년 소멸 보고서, 광주 청년 소멸 보고서, 그리고 공간이 복지다 이 큰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 청년 소멸, 그러니까 청년이 살기 힘들어하는 문제는 사실 양극화, 저성장으로 인한 계급 문화 이런 게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광주에는 또 광주 청년들만의 광주라는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광주의 청년 정책, 이런 광주시가 이런 청년들의 이런 양극화를 극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공간을 청년들이 살만한, 청년들이 있고 싶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그걸 청년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청년 문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게임에 비유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육성 게임 좀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니지나 와우 이런 건 육성 게임이죠. 처음 게임이 시작돼요. 그럼 모두가 레벨 1이에요. 모두가 다 주먹으로 사슴 잡고 토끼 잡고 모두가 행복하죠. 누구나 다 노력한 만큼 레벨을 이뤄내고 그 다음 자산이 축적되는 거, 그건 정말 정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유저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이제 옛날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는 뭐 주먹으로 때려서 한 10마리만 잡으면 뭐 옷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먹으로 한 1000마리, 10,000마리 죽여야 좋은 아이템 못 사고 그러죠. 근데 더 큰 문제, 제 옆에 있는 애는 같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 저희 아빠, 저 원래 있던 게임 뭐 고레벨 유저가 뭐 사냥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함께 육성을 도와주고 또 뭐 황금 도끼 같은 거 주면서 막 때려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너무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뉴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 유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게임을 접어요. 네, 이 포기한다 이런 게 그 게임을 접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글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를까요? 언젠가 이런 신규 유저들, 이런 청년들이 사라지고 만다며 그 나라, 그 게임은 희망이 없고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표는 아니고 수치를 한번 보시면 20대라는 건 사실 자산을 이제 시작하는 세대죠. 근데 20대 가구 하위 20% 평균 자산이 844만 원, 상위 20% 3억 2천. 이 차이가 과연 개인의 노력 때문일까요? 직장을 갖기도 전에 또는 직장을 갖고서도 이 격차는 벌어진다는 것은 저기 30대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30대 5분위 배율이 23.82배, 20대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물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자산을 형성한 결과 저 정도 줄어든 거지 그 차이는 전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참 오래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런 청년들은 저는 이건 자연스러운 보이콧, 하나의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지만 청년들이 바꾸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그런 문법에 따라서 따라만 가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이렇게 저항함으로써, 이렇게 보이콧함으로써 청년들은 지금 우리들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통계로도 잘 나타나 있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그리고 지난해 비교해보면 약 200만 명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광주 청년들도 약 4년 만에 2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거, 이런 뭐 저출산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DNA에는 강력한 복제 욕구가 있는데 그걸 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왜 그럴까요? 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주거사다리라는 거는 요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노동소득이 이런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2008년 이후 전 세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무한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은 갈수록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동으로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청년들이 좌절감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청년들의 계급 문화가 큰 문제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10년 일해도 집을 사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집을 부모님이 주셨다. 그게 몇 년 만에 2억이 올랐다. 2배가 올랐다.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코인을 하는 거예요. 이 격차를 따라잡을 거는 코인이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코인판조차 이 코인 시장이 거품이 꺼질 때 이 흑수저 라고 불리는 이런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부가 있었던 부모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부가 있었던 분들은 이런 코인이 버블이 꺼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혹은 올라갈 때는 더 큰 소득을 얻고요.
하지만 이 거품이 꺼진다면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건 이런 흑수저라고 불리는 이런 다수의 청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들이, 이런 기성세대들이 저희 코인하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코인 그런 거 가치도 없는 거 왜 하니, 도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보기에는 부동산을 투기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일자리가 계급인 사회죠. 사실 계급이 아닌 게 없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그 안에서도 무수히 나눠지는 이런 계급 문화. 네, 저건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분들의 다 코멘트를 달았던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임금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옛날로 따지면 노예가 아니겠느냐. 그 차이는 저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4년제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은 초임 기준입니다. 4천만 원이 넘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2,700만 원, 그 격차가 1,300만 원입니다. 이런 격차, 물론 노력이라는 그런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 노력조차도 그런 계급의 자산들이 만들어냈다는 측면을 보아한다면 굉장히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공무원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소수의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공무원이 되는 게 청년들에게는 더 안정적이면서 고소득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정부 혹은 이런 국가는 이런 소수가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 이런 이중 노동시장 구조, 이걸 깨트리지 않고서는 이런 청년들이 공무원에 매달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김대성 광주전환연구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계급 분화한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이런 청년들의 이런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서 발제를 해주셨던 분과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다 덮고 있는 이런 원룸들, 이런 원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청년들의 현실, 이런 원룸에서 살면서 청년들이 희망과 더 진취적인 이런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창업 또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제 청년 소멸 보고서의 하나의 그런 섹션들, 카테고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창업조차도 일반 청년이 창업을 하려면 30살이 보통 넘어야 돼요. 자산을 모으고 그 자산을 전부 쏟아내야 창업을 할 수 있는 반면 20살이 돼서 바로 부모 찬스라고 하는, 혹은 그런 유무형의 그런 네트워크로 인한 그런 창업이 격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현실의 대부분 청년들은 창업을 하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마 원망스러울 거예요. 청년 정치인 실종. 사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게 정치인데 그런 정치판이라고 다를까요? 네. 그 다음 이제 광주 청년 소멸 보고서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화두죠. 그 지방 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지방에서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나는 이런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수도권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스펙이라는 거예요. 저희 광주 혹은 어떤 지방의 청년들은 더 많은 주거비용, 더 많은 생활비용을 들여서 서울로 가지만 그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초에 거기서 쌓아온 네트워크, 자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자산은
갈수록 올라가고 지방과의 자산 격차는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계속 고착화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마지막에 좀 극단적인 말 썼지만 흑수저 지방 출신들은 소위 신분상 최하층이라고 말하는 게 좀 과언일까요? 제가 또 광주에는 전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죠? 제가 취재를 하면 느끼지만 광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신들이 서울로 가야 되고 그 상황이 불평등하다는 걸 말을 하지만 광주는 또 다른, 전남에게는 또 다른 소서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 청년 정책 등이든 이런 데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청년포화, 지방은 청년 소멸. 힘들죠? 청년들은 서울로 가도 힘들고 지방에 남아있다는 표현은 이제 제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둘 다 힘듭니다. 특히 광주 전남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죠. 지금 제가 너무 느리게 발표했죠? 네, 제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데 큰일 났다. 빨리 할게요. 광주, 탈광주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어떤 분이 탈광주 심각하지 않다. 이게 순 이동률로만 보면 뭐 부산과 함께 광역시 중에서는 최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광주는 전남으로 안 갑니다. 작년에 광주 6,000명 중에서 4,000명은 서울, 2,000명은 충청권으로 갔어요. 반면에 부산은 경남으로 가고 대구는 경북으로 가고 대전은 세종, 충청, 충남 이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가 최하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네,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 여기 광주시 청년 정책과 기장님도 계셔가지고 담당관님도 계셔가지고 죄송한 말이지만 청년이 불행한 광주라고 했을 때 그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 물은 결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전국 평균만 높고 자살률도 높아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그럼 광주는 우리 광주에 살아가는 이런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사실 보조금 얼마 주는 거?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수의 청년들이 이 광주라는 이 공간에서 살아갈 만한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광주에 정치인들 참 많이 오죠. 광주의 정치인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광주 정신을 말씀하시죠. 저는 주거 정의가 광주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앞서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과감한 양질의 주택. 정말 과감하다,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광주의 임대주택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사실상 좋은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 수는 더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최소 면적이 12평이 이 광주형 일자리에 버금가는 주택을 늘려야 되고 광주형 평생주택, 이런 살고 싶은 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형 복합 쇼핑몰 논란이 많았죠? 사실 이걸 정말 이런 치기에 어린 투정으로 봐야 되냐? 저는 이게 공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복지를 왜 우리 광주 전남에서만 누리지 못하느냐? 청년들의 박탈감, 불만 이런 걸 그냥 넘어가서는 청년들에게 좀 광주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테마파크 유원지 30년 전 그대로라는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네, 광주 청년들은 그런 놀 공간에 목마릅니다. 자세한 거는 읽어주시고요. 네, 광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걸 영화의 장르에 비유를 해봤어요. 저희가 영화관을 갈 때 누군가는 뭐 다큐멘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블록버스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멜로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장르,
이걸 광주한 도시로 표현했을 때 다양한 공간이 있는 광주가 청년들에게 살고 싶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책자로 읽어주시고요. 네, 살고 싶은 도시 마지막입니다.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도시, 이게 살고 싶은 도시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삼석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게임을 적게 하면 안 되네요. 저희는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적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그 광주 청년들, 특히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그런 이제 현실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태관 PD님께서 그 다운된 것을 플러스 1 혹은 2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마지막 발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청년의 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주신 KBC 광주방송의 김태관 PD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방송 김태관 PD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짧게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텐데, 작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단정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원인들이, 어떤 현상들이 2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저도 이제 기성세대니까. 그럴 것이다 단정 짓지 않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요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 취재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청년센터와 함께 이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땡땡 자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땡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예. 요거. 예. 예. 저기, 혹시 이거 좀 그쪽에서 넘겨주시면 될까요? 예, 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저기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이었냐면은 가급적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가장 보통의 광주 청년들을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모델링을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자. 일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가장 보통의 청년들, 그리고 편하게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화두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이야기한 거를 또 대표성을 지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를 좀 붙이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뭐 취업준비생 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계약직, 정규직, 프리랜서 등등의 저희가 이제 일자리로 나눠봤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단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더니 청년들이 가장 닥친 어떤 고민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저희 때도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었는데 이 격차가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지역 격차에 대한 그런 박탈감과 불안감이 그게 모르겠어요. 더 극이 달할 수도 있으니까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성세대로서의 어떤 좀 뭐랄까요, 죄책감과 걱정들이 앞섰고,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강하구나.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존 욕구인데, 불확실성과 격차에 대한 그런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주도적으로 좀 재밌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욕망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일자리로 가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내 적성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정적인 자리를 일단 가자라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는 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사실은 이런 두 가지 속마음은, 이게 현실이면은 이건 속마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창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인들보다 창업하신 청년들이 삶에 대한 주체성이 좀 담보돼서 그런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걸러서 들으십시오. 물론 창업하신 분들은 여기서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삶의 만족도는 확실히 높다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이걸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청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청년들이 들어가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야, 너 젊으니까 SNS 한번 해봐. 너 이거 홍보 콘텐츠 한번 만들어봐.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도 이런 콘텐츠 관련된 일자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때 창의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때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좋아하고 보람 느끼고, 내가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의 이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앞서서 이제 제가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육아 부담, 그 다음에 주위의 시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채용 절차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채용의 투명성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공무원 말고도 또 정규직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기성세대 일자리를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가 아니라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지역에서도 자리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분은 왜 한 자리 있고 또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지? 요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성세대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만인 게 아니라, 왜 한 자리 있으면 될 것을 두세 자리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노라고 할까요?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정 이슈를 다룰 때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이렇게 정년에 가까우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자리를 어떻게 내어주겠어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랜 B가 없으니까, 플랜 B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A 사이드가 있고, 주로 하는 A 사이드가 있고, 또 B 사이드가 있으면은, B 사이드가 좀 활성화되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그분들도 빨리 좀 정년도 은퇴하고 막 이렇게 다른 일도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할 때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런 플랜 B, 엔잡너 이런 일자리 나누기, 겸직 허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청년의 문제를 청년으로만 국한되면은 결국 그게 해결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청년들이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러더라고요.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서 당연한 요구 아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고요. 예. 또 청년들이 저는 이 말에 진짜 되게 뼈때렸거든요. 일할 때는 개인주의적으로 다 한다 이거예요. 공직사회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갑자기 회식만 하면은 우리 공동체 의식을, 그러니까 개인한테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되게 이렇게 연대 의식이 이제 책임을 물을 때는 정확하게 개인에게 물으면서 갑자기 회식 자리에 가면 야 우리는 하나야. 이것에 대해서 완전 되게 뼈때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인터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부장님 점심을 우리 그 팀의 단합을 위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부장님 식사할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먹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깊이는 이 청년들이 뭐 개인주의적인 이것도 있겠죠. 물론 성향이. 근데 그것보다는 아니 같이 이렇게 공동체주의라면은 일할 때도 좀 감싸주고 혹은 또 같이 책임져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냉정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해놓고 회식할 때는 야 공동체 이렇게 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런 권위적이고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 좀 냉소를 보이고 있더라. 으쌰으쌰 한번 해야지 이 말에 되게 막 빵 터졌거든요. 이런 말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떠나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앞서 이제 이야기는 다 해주셨고, 저도 그 기사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인프라 이제 정보 습득이나 네트워킹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광주에 사는 청년, 서울로 떠나는 청년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더니, 광주에 남는 청년은 안정성, 내가 좀 뒤처져 있다. 광주에 아까 남는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쓰겠습니다. 일단 광주에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가 B급 인재인 거 아니야? 나는 이제 B급이야. 왜냐하면 서울로 못 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되게 안정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발전을 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도 갖고 있는 것이고, 서울로 가면은 쟤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해보는 친구고 뭔가 좀 똑똑한 친구인가 보다. 라는 이미지들을 서로 청년들도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도 지역에도 이제 그런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어요. 광주형 어떤 친구가 이랬어요. 광주형 일자리 좋은데 저는 거기 가기 싫거든요. 저는 창의적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되게 일자리 박람회 매칭을 많이 해주는데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야 여기 좋은 일자리니까 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1인 연구소 이렇게 전문가분들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스웨덴의 말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시장이 그랬대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쇠퇴한 조선소를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IT로 바꾸려고 그렇게 정책 전환을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길래 난 그걸 그냥 지원해 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일자리를 만들 때 기성세대의 눈으로 야 자동차 공장의 제조업 노동자는 최고의 안정적이고 고연봉이야. 이게 최고의 일자리야. 라고 우리가 지정해주고 야 청년들 가. 이렇게 하는 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양면이 있으니까 저희 이런 면도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때 청년들이 뭐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꽉 정형화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것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무엇이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노잼도시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근데 제가 그제 이렇게 40, 50대, 50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분들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광주가 노잼이야? 광주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나 저는 살기 좋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그분들이 하신 말이 똑같아요. 이렇게 걷기 좋고, 맛있는 데 많고, 여행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시의 재미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있거든요. 도시의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랜드마크 하나 만들자. 뭐 어쩌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도시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누가 만드냐 이거죠. 그게 보통 40대, 50대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이 재밌다고 생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재미라는 거,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재미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각자가 다 재밌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의 재미라는 걸 구성할 때 그 재미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이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도시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청년이 소외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사실 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어려서부터 서울에 뭐가 있고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이 지역에 사는 재미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 푸른 길이 얼마나 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등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체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오로지 지역에 있는 대중매체에 오염돼 가지고 야 그 데이트하면은 저기 이렇게 멋진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우리가 데이트하면 생각나는 그런 근사한 것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대중매체가 이렇게 정해준. 거기에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이 로컬에서의 어떤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역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죠. 왜냐면은 그것도 사실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충장축제가 있고 청년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취재를 결정하는 데스크는 다 아까 말씀드렸던 40대, 50대, 이제 50대입니다, 보통. 50대 남성이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충장축제가 100배 더 재밌어요. 야, 충장축제를 취재해. 뭐 재미도 없는 청년축제를 취재하냐. 또 두 번째,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충장축제에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충장축제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수많은 크고 작은 재미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근데 그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거죠. 이것들이 어떤 공간인지, 이곳에서 어떤 재미가 있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지역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언론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청년정책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거정책을 할 때도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그런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반성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근데 본질은 어느 곳에나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잘 안 됐는데 그 정책을 이겁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에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불투명한 과정을 지나는 성장기에 있는 한 세대에게 투자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청년의 한 세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그 청년이 늙으면은 장년이 되고 장년이 또 노년이 되거든요. 근데 청년 때 제대로 된 정확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런 연결이 필요하고, 그다음 청년들의 70%가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70%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그런 플랫폼들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건 또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이게 세대 착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써놓은 게, 부동산 50억 자산가인 아버지가 있는 거 같고 평범한 노동자의 아버지하고 있을 때 이게 세대 착취론이라는 것이 일부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떻게 세대를 딱 나눠서 50대는 무조건 청년들을 착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세대 착취론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본질을 가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는 좀 보편적 청년 정책의 지원에 그 보편성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정책을 설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광주형 뭐 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청년의 자리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광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수준 또는 조직 문화 이런 수준에서 봤었을 때 그런 청년의 자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좀 추워지기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엄청 이제 추우실 거예요.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년의 삶과 현실, 미래 비전, 청년이 원하는 자리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덧붙일 수 있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과 대안을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세 분은 그동안 광주 청년센터가 올 한 해 동안 했던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의 물꼬를 지금 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야기는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채팅창도 좋고요. 또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 그 시나리오는 이 그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롭게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최유진 위원장님부터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습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의 그 글, 그리고 영상, 그리고 발제문을 이제 과거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영역에서 미리 접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요약해주시고 또 부연 설명 또 뒤 이면에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 청년 포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양의 정보와 그리고 유용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시에 이제 광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TF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위원장 역할을 운 좋게 맡게 되어서 그런 활동을 광주 일경험 드림이라든지 드림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좀 참여를 했다가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좋은 자리가 마련이 돼서 광주 청년센터에서 응원위원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본캐는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활동들을 돕고 있는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자리비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경제 이야기인가라고 하두가 이제 주제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도 경제의 또 효율성의 논리도 아니고 사실 가치의 문제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정책들이나 혹은 저도 직접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왜 일자리가 아니라 일을 만들고 있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청년들에게 효능감이 높은 정책들을 생산을 하거나 혹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러한 기회의 장은 정말 과하리만큼 넓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전에 광주가 청년도시 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좀 활동을 그렇게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는 만큼의 지금 뭐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같이 한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지역사회 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실제 실현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조직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침묵하거나 혹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비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유력 정치인 분들께서도 청년 정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방을 다시 소멸하지 않고 부각을 시키고 지방의 활성화를, 그리고 다시 인구 증가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혹은 법률적인 절차들도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우연한 기회라도 보실 기회가 있는 청년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있다면은 주춤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의 당사자성을 발휘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머물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머물고 싶은 나의 지역,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번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이제 40이 되게 돼서 청년의 나이를 좀 벗어나는 그런 범주에 들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지금 현재 정책을 결정하거나 혹은 재밌어 하는 예산이나 혹은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의 남성 또는 또 40, 50대 있는 범주에 또 약간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우스갯소리지만 공공에서 어떤 정책이나 또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획할 때 50대 분들 남성들이 재밌다고 한 것은 일단은 제껴두고 해라 라는 말도, 그래야 이제 성공한다, 유튜브 컨텐츠가 됐든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정말 좀 우리 청년들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에 정말 우리 기득권 세대들이 많이 좀 개혁까지 좀 과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없죠.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번 광주형에 관련된 그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었던 건데요. 과연 우리 시대가, 우리 이 지역이 값싼 청년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온전하게 건강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변들을 우리 모두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공간에서든 정말 자유롭게 또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청년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토론은 좀 더 이어가게 할게요. 자유롭게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소라 위원장님이 다음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활동명은 지수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수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달팽이 유니온은요, 다들 이제 달팽이 아시잖아요. 이제 등에다 집을 달고 사는 달팽이가 있는데 그 집이 없는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주거 문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이 주거 문제, 개인이 다 책임지고 개인이 노력으로 벗어나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함께 힘을 모아서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만든 청년 당사자 연대고요. 이번 연도로 10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민달팽이가 청년주거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그 주거 문제의 현실들을 같이 다뤄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같이 토론을 나누게끔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쭉 발제를 들으면서 되게 좀 놀랐던 지점들이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막 그 서울 뭐 강남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집은 사는 것, 그러니까 바잉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리빙하는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와닿으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조롱 섞인 그런 농담들을 듣다가 여기에 와서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싶다. 그걸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역할해야 한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함께 어떤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도 많이 생각해요. 워낙 이제 언론이나 주요 이제 어떤 흐름들은 이제 투기에 대한 어떤 집중이라든가 뭐 연끌로 사실 청년들을 좀 호도하는 것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몰리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본질은 알고 있죠. 집은 집다워야 하고, 집은 이제 그 설문조사를, 실태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결과에서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으로서 집이 유의미해야 하는데 방음 안 되고 비 새고 물 새고 뭐 이러면은 사실 그게 집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꾸밀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모든 사람의 되게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아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그랬을 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독립 자체를 못하고 개인의 공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 집에 대한 문제로 같이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선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지 사실 집에 대한 얘기들은 부동산 대책 말고는 크게 다뤄지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만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사실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게임에 비유해 주시면서 같이 얘기 주셨다고 저는 좀 느끼는데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 소유를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꽤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상이든 전월세든 세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꽤나 계시는데, 이와 연관해가지고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91.6%라고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안에서의 그런 불평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집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만을 이제 집중해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불평등을 그냥 생략시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자가 마련을 했든 아니면 지금 세를 들어 살고 있든 추후에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든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도 좀 더 자세히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광주 청년들의 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 그 이제 고민됐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광주시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통계조사들을 좀 본 것들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규모와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 것도 있고요. 재개발도 이제 계속 동부나 뭐 북부나 이런 동네에서 계속 계획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10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광주 같은 경우에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대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으로는 전세 가격만 한 45% 정도가 광주에서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늘고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들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열악하다고, 너무 좁고 너무 부족하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여기에서 미래를 꿈꾸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의 도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저는 되게 많은 교육 어떤 이제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기숙사 수용률이 높은 곳은 아닌 곳들이 꽤나 많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타지에서 온 청년들은 이제 주변의 원룸가에 거주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본이나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주거 관련된 센터를 대학 내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대학 안에서 일단 없다면 그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사실 임대차 계약 맺을 때 공인중개사랑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조차를 모르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교육하거나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민달팽이 유니온이 10년 동안 했지만 되게 작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시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빈 부분들을 지자체가 좀 더 역할을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이 어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이라든가 좋은 집에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주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발표 주시면서도 인프라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서울보다 광주가, 그리고 그 어떤 도시보다 광주가 더 우선해서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서울에 좀 거주하시는 회원들이랑 하는 얘기는 서울은 답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시면서 노잼 도시 광주 얘기해 주셨는데 어딘가에는 노답 도시도 조금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광주를 좀 더 희망차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저는 광주가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계속 발표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도시를 아직 이 사회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너무 많았었고,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집이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원룸 그냥 팔 뻗으면 양쪽 벽이 닿는 그런 고시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일할 자리, 살 자리, 놀 자리, 쉴 자리,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그 유행성으로 혹은 어떤 요령을 더 잘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으로서 이 도시가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어떤 뭐 아까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 누구나 정말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좀 그 예시로 드려보고 싶은 게, 광주에서도 그 이제 임대주택을 좀 짓게 된다고 들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시도해 가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민달팽이 유니온도 있는데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집이 필요해요 라는 것을 이제 수요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공공의 집을 대신해서 관리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집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더라도 집을 되게 주체적으로 내 집처럼 돌보고 관리하고, 이 안에서 더 나아가면은 커뮤니티 같은 것들까지도 더 건강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는데, 그것들을 청년들이 충분히 당사자성을 가지고서 주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광주에서도 좀 더 이제 잘 지원되어서 그런 시도들을 청년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집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다룬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늘 상상해왔고,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권리를 그 제한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서 저는 너무 힘이 나기도 하고, 앞으로 다음에 이제 광주에 왔을 때는 주거를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보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수님께서 광주 청년 그 주거와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노잼 도시에서 저희들이 좀 실망했는데 답이 없는 도시도 있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조금만 더 재미있게 만들면 될 것 같고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의 그런 활동들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후로부터 더 광주에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라고 해서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먼저 주거 얘기를 먼저 하시고 마무리를 우리 김꽃비 이사님이 해주시면 어쩔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방금 이제 우리 그 지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도들을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상들,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 공작소 대표 이정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형 도시재생 예비 사회적 기업 1호 기업으로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10년여 정도 지나면서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센터 설립부터 청년의 정치 참여 부분들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항상 공유했던 문제의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포럼을 해오지만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과 실증할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번 주거 문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지금 테마형 매입주택 사업으로 첨단 지구의 114세대의 인공지능이 결합된 청년 주거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주거단지를 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광주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한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집 문제는 노잼이 아니라 노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노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 어떠한 시설들과 어떤 기능들이 담긴 공간들을 구현하고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사실 디테일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는 이제 논의의 단계라기보다는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실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조성하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어느 정도 면적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청년 주거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필요성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은 실증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114세대를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사업 승인일이 완료가 된 건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지금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짓는 건물들을 실제로 LH가 매입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1, 2층의 근린 생활시설들을 포함해서 114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와 기관들과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순전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에 있는 LH 본부나 지금 시청에서도 사실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걸 민간으로 진행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그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 과정들이 더디다라고 하는 거죠.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해버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들을 중앙정부와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지방정부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의 정치력이 정확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은 많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치력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조금 추진력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만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뭐 광주과학기술원, 한전 KDN, 그리고 광산구청, 그리고 호남권 뭐 그린뉴딜 본부들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린사이트 대표님께서 LH와 광주광역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자.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청년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규격대로 지금 지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청년의 어떤 정책과 주거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욕구의 디테일의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뭐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경과랑 이걸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토론자로는 이제 마지막이신데요. 우리 김꽃비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양림동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김꽃비입니다. 앞서서 제가 할 이야기들 다 많이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좀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뭐 청년의 주거 문제나 일자리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주거 문제의 이야기로 많이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또 드리면 사실 최근에 청년들한테 집이 앞서서도 뭐 얘기 나왔지만 잠을 자고 또 휴식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레이어드 홈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일을 하고 휴식하고 또 네트워크를 하고 자아 실현하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에 집이라는 공간이 좀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이 논의의 구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본에 대한 자본 이익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자본 이익을 통해 어떤 계급을 상승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굉장히 또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통해서 약간 노후의 셀프 복지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만 생각해도 영끌 대출을 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했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무조건 많이 공급하는 것만이 정답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영끌 대출해서 지금 청약한 제 친구들 나중에 다 빚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주거 문제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과 또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양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어떤 층위의 청년들이 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좀 공론장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환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재테크로서의 집을 마련하고 또 주거로서의 어떤 양질의 삶이 보장되는 주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들, 그 주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좀 광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주변에는 좀 살기 좋은 중소도시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또 어떤 자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기회비용 자체가 서울보다 높지 않은 그래서 꽤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최근에 내려온 친구는 1억의 보증금을 가지고 서울에 살 때 진짜 침대에 딱 하나 들어가는 작은 집에 살다가 최근에 광주로 다시 이주를 해왔는데 집이 3배는 커졌고 부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연애도 할 수 있겠다,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또 환경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의 어떤 주거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다양한 층의 청년들이 이 논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신 것처럼 청년의 주거 문제도 단순히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논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든 패널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청년의 삶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이 한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해도 괜찮으니 더 많은 어떤 경험들과 기회를 달라, 그리고 광주시가 조금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토론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또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쪽이 좀 추워주셨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첫 번째부터 발제를 진행해 주신 이명문 대표님께서 혹시 좀 더 뭐 보충할 이야기라든가 한번 토론하면서 하실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이렇게 세 분 말씀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청년 문제는 사실 격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격차,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직업 격차, 이런 것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고민을 적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청년들은 안정성을 찾게 되고 이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도전성을 찾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무리해야 되고 안정적인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나라가 좀 예측 가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엊그저께 수능을 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제 큰 딸이 어제 수능을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선행학습을 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가니까 수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이미 선행학습한 아이들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온통 시간을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를지 어쩔지 모르는데 청년들에게 지금 살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은 집 살 생각을 나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것이 자산이 됐어요.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상대적 격달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너가 빚을 짓는 거야.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가 버는 돈으로 하면서 살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주거 정책도 성공을 하게 되고 청년 정책도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발제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죗값을 치르고자 말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처지게 해서 죄송한데 사실 아까 말씀을 다들 이제 희망적으로 보자면 사실 광주 되게 희망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격차 굉장히 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그런 면에서 노답. 그러면 지금 말이 오고 있는 그런 노잼이라는 거는 결국 공간에 대한, 주거를 대한 공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이 어른들이 이런 청년들, 이 어린 젊은 층들의 이런 놀 공간, 이런 휴식 공간, 힐링 공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했다면 이랬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 화이팅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듣고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청년들이 이제 청년 정책이 광주에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은
근데 왜 그걸 안 찾아보세요? 그 혹시 그렇게 많은 걸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내가 그걸 찾아가서 그 정책의 수혜를 읽는 것이 너무 귀찮고, 그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별로 그 청년 지원 정책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지금 누구나 조건 달지 않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제가 여기서 그 맥락에서 덧붙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정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광주에 있는 여러 청년의 삶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기반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주거 정책에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저가 지금하고 제가 신입사원 때하고 지금 신입사원 때하고 임금은 조금 사실은 저희 회사 보면 조금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성세대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저 때 제가 몇 년 모아서 집을 산 거하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집을 못 사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세대 착취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도움 줄 수 없는 청년들하고 격차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격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저희 그 발표와 토론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다시 질문을 한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앞에 계시는데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마이크를 저쪽으로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면 어떠겠습니까? 네, 지금 마이크가 그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이쪽에 오셔서. 네, 안평환입니다. 뜬금없이 마이크를 이렇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용구임대 아파트가 공실이 한 10% 정도 됐어요. 그 공실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해갖고 청년 주거로 연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간 것 같은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청년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서로 이해 관계자들이 연결을 해주니까 문제 해결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광주에도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약 10% 정도 되는데, 거기 이 공간을 잘 빈집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 주거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 더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하남 시형 아파트는 50세대의 청년들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각하주공이 지금 20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빈집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올라오니까 토론자로 왔으면 말을 잘할 건데 참 이런 일을 처음이네요. 네, 아무튼 제 유튜브 안평환 TV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네, 깨알 같은 홍보를 하고 내려가십니다. 네, 지역, 또 청년, 주거 이런 문제를 관통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광주시도 청년 정책 중에서 이제 그동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청년 주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광주가 노답 도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그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결론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견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청년주간 청년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념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청년정책 포럼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소통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로니닝님께서 청년 주거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포럼 잘 준비해주셨다고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의 삶과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금 진행한 청년정책 포럼 자료집 책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정말 소장해야 되는 자료더라고요. 오셔서 유익한 자료도 챙겨가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순서는 타운홀 잡쇼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초청 강연인데요. 다음 프로그램도 정말 유익하고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광주 청년TV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